양로원에서 밥 푸신다면서요? 그런 형편을 격이 맞겠어요? 제 딸은 흥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감히 먼저 파혼을 얘기해요? 오늘 식사비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몇 달 뒤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아침 강재식 씨는 장롱문을 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정장이 거기 있었어요. 10년도 훨씬 넘은 감색 정장. 딸 서윤의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비닐 커버 안에서 어깨 솔기가 조금 내려앉아 있었고 소매 안쪽 원단이 얇아져 있었어요. 재식 씨는 그걸 꺼내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새로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 옷이 가장 좋은 날에 입었던 옷이었으니까요. 딸 상견례라면 이 옷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가락이 뻣뻣했어요. 평생 국자를 쥐어온 손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손바닥 한가운데 굳은 살이 박혀있는 손, 넥타이 매듭이 자꾸 비뚤어졌어요. 3번을 풀었다가 다시 맸습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사람이 낯설었어요. 재식 씨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추를 채우고 신발을 닫고 가방을 들었어요. 가방 안에는 5일장에서 사온 도라지전과 한 봉지와 약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포장이 화려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재식 씨가 직접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양로원 어르신들 드릴 때마다 맛있다고 하시던 것들이었어요. 사돈들 분들께 처음 드리는 거니까 자기가 아는 것 중 가장 좋은 걸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가 그 가방을 여미는 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기차는 아침 6시 30분 발이었습니다. 읍내 양로원이 있는 시골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2시간 반에 지하철 환승 2번, 거기서 10분을 더 걸어야 식당에 닿는 거리였어요. 재식 씨는 전날 밤 돋보기를 끼고 지도 앱 화면을 3번이나 들여다봤다고 했습니다.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딸 상견례에 늦으면 안 되니까. 부녀는 나란히 기차에 올랐어요. 재식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이른 아침 안개가 낮게 깔린 논이 지나갔어요. 들판이 조용했습니다. 재식 씨는 그 풍경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녀는 2시간 반 동안 거의 말이 없었어요. 나눌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였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지하철 안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환승 통로가 길었어요. 계단이 이어졌습니다. 재식 씨는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골라 올랐어요. 서윤이 팔을 잡으려 하자 손을 저으며 혼자 올라갔습니다. 식당 골목에 들어섰을 때는 11시 50분이었어요. 서울까지 4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했지만 정확히 맞춰왔습니다. 식당 이름은 운현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전문점으로 점심 코스가 1인당 8만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재식 씨는 간판 앞에서 잠깐 위를 올려다봤어요. 아무 말 없이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검은 수입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차에서 먼저 내린 사람은 함영자였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작은 명품 클러치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벗으며 식당 입구를 훑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뒤이어 윤상도가 내렸고 태준이 내렸어요. 3사람 모두 차에서 내리는 동작 하나하나가 여유로웠습니다. 함영자의 시선이 입구에 서 있는 재식 씨에게 닿았어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단 몇 초였습니다. 어깨 솔기에서 시작해서 낡은 구두 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선이었어요. 재식 씨는 그 시선을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함영자가 가볍게 입을 열었습니다.
걸어서 오셨어요? 인사가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습니다. 재식 씨 이마에 배어난 땀을 손에 들린 가방을 걸어온 사람의 몸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고 나서 나온 말이었어요. 재식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태주는 시선을 옆으로 뺐습니다. 서유는 아버지 옆에 서서 두 손을 꼭 마주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힘을 더 줬어요. 일행은 안쪽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사면이 닫힌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둥근 테이블 한가운데에 국화꽃 한 송이가 놓인 화기가 있었고 찻잔이 미리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차 김이 상 위로 조용히 피어올랐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 따뜻한 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분위기가 잠깐 딱 그 2분 동안만 부드러워 보였어요. 함영자가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첫 질문이 나왔어요. 인사도 날씨 얘기도 오느라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곧장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양로원에서 조리 일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거기 월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앞으로 노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서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보이차 김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윤상도는 처음부터 재식 씨 쪽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와 재식 씨 사이 어딘가에 시선을 두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 질문을 막지 않았습니다. 재식 씨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밥값은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랑도 아니었고 항변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함영자의 눈을 가늘게 만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잠시 멈췄다가 이내 핸드백으로 손이 들어갔어요. 접힌 A사 용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함영자는 그것을 천천히 펼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서윤 앞으로 살며시 밀어놓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혀있는 글씨들이었어요. 재식 씨의 눈이 그 종이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본 재식 씨가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재식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의 손을 먼저 봐야 합니다. 72살 그 손은 젊은 사람의 손과 달랐어요. 손마디가 굵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으며 손바닥 한가운데에 오래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국자 손잡이가 닿는 자리였어요.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자리를 같은 힘으로 쥐어온 흔적이었습니다. 그 손이 상견례 날 찻잔을 감쌌을 때 재식 씨는 그 손이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묻지 않았어요. 재식 씨가 처음 주방에 선 건 26살 때였습니다. 고향 읍내에 작은 백반집을 차렸어요. 자본이라고는 처가에서 빌린 돈 500만 원이 전부였지만 아내 박순이와 둘이서 그 돈으로 가스레인지 2구짜리 주방을 꾸몄습니다. 메뉴는 단출했어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반찬은 날마다 달랐지만 밥은 늘 같은 솥에서 같은 시간에 지었습니다. 불 조절이 관건이었어요. 처음 2년은 밥을 태우거나 질게 지어서 버린 적도 있었지만 재식 씨는 그때마다 노트에 기록을 했습니다. 물량, 불세기, 뚜껑 여는 시간, 요리사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혼자서 만들어 나간 레시피였어요. 그 백반집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무렵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팔을 다듬던 사람이 점심 전에 쓰러졌어요. 재식 씨는 냄비를 불 위에 올려둔 채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뒤에 남은 냄비가 타는 냄새를 이웃집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불을 껐다고 해요. 재식 씨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숨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이었지만 후유증이 남았어요. 언어 장애와 오른쪽 손발 마비였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로 스스로 걸을 수 없었어요. 재식 씨는 가게를 팔았습니다. 서울에서 간병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내의 고향이자 재식 씨의 외가가 있는 충남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는 작은 집을 싸게 얻을 수 있었고 아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서유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왜 말을 잘 못하는지, 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재식 씨는 딸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대신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지어 상에 올렸습니다. 말 대신 밥이었어요. 슬픔도 걱정도 밥으로 대신했어요. 재식 씨는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다고 나중에 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10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 재식 씨는 홀로 딸을 키우며 동네 식당에서 조리보조로 일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음식점들이 젊은 사람을 쓰려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읍내 외곽에 있는 작은 노인 요양시설에서 조리보조를 구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시급이 높지 않았어요. 정규직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재식 씨는 이력서를 냈어요. 그렇게 시작된 양로원 생활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보조였어요. 야채 다듬기, 밥솥 씻기, 배식 트레이 닦기. 그런데 재식 씨는 밥 짓는 걸 남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솥이 다르면 물량도 달라야 하고 쌀 종류에 따라 불세기도 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재식 씨가 지은 밥은 달랐거든요. 어르신들이 알아봤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서 밥 뜸들이는 시간을 조금 늘렸어요. 소화가 약한 어르신 상에는 국물을 조금 더 부었습니다. 짜게 드시던 습관이 있는 어르신한테는 처음에 간을 맞추다가 천천히 싱겁게 낮춰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식 씨가 스스로 메모해 두고 실행한 거예요. 노트가 하나 더 생겼어요. 어르신 이름 옆에 식성, 알레르기, 좋아하는 반찬을 적어두는 노트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르신들이 재식 씨를 재식 셰프라고 불렀어요. 자격증도 없고 타이틀도 없는 사람에게 어르신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재식 씨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손이 멈췄다고 했어요. 부끄러워서요. 셰프라는 말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생신날 특별 반찬 나올 때마다 재식 셰프 솜씨라며 엄지를 올려주셨어요. 드시다 남긴 반찬을 괜히 못 버리겠다며 싸가셨고요. 재식 씨는 밤이 되면 여전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주방 불을 끄고 나서도 집에 돌아와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오늘 음식에서 부족했던 것을 적었어요. 된장국 간이 조금 샜다. 나물 무침 참기름을 반 숟가락 줄여야겠다. 콩나물이 너무 익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일 더 잘하기 위해서였어요. 정년이 훌쩍 지나도 재식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주방에 도착하면 아직 어두컴컴한 창문 너머로 새벽 하늘이 보였어요. 밥솥 뚜껑을 열면 수증기가 올라오고 그 김 속에서 재식 씨는 오늘도 누군가의 아침을 짓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거창한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것이 자신의 자리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밥값만큼이라도 되면 됐다. 재식 씨가 혼자 있을 때 중얼거리는 말이었어요. 남에게 한 번도 크게 한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랑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었어요.
그냥 스스로 버티기 위해 되뇌어온 문장이었습니다. 20년을 넘게 새벽마다 그 사람이 상견례 자리에 나타났을 때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은 그 20년을 보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낡은 정장, 걸어온 먼 길, 양로원이라는 직함, 그리고 그 다음 벌어진 일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에요. 함영자가 테이블 위로 꺼낸 그 종이 한 장, 거기에 적힌 것들을 보고 나서 20년을 조용히 버텨온 이 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종이는 A4 한 장이었어요. 반듯하게 접혀 있다가 펼쳐졌습니다. 함영자의 손이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윤 쪽으로 밀어놓는데 걸린 시간은 채 3초도 안 됐어요.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여러 번 해본 사람의 손놀림 같았어요. 종이 위에는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번호가 매겨져 있었고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서윤은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재식 씨도 그 종이를 봤어요. 첫 번째 항목은 신혼집이었습니다. 강남 인근 아파트 전세 최소 5억. 두 번째는 예단 현금 5천만 원. 세 번째는 외제차 할부, 신부 측 부담. 네 번째부터는 혼수 목록이었어요. 가전 풀세트, 가구, 침구류까지 항목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요즘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함영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미리 정리해 왔어요. 다들 이렇게들 하더라고요. 서윤의 시선이 종이 위에 고정된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5억, 5천만 원, 할부. 재식 씨의 연봉이 얼마인지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아버지 연봉의 몇 배인지도 머릿속에서 저절로 계산이 됐어요. 손이 무릎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치마주름을 꼭 쥐었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건 나중에 우리끼리 좀 더 얘기해 보면 안 될까? 오늘은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함영자는 아들 쪽을 보지 않았어요. 처음이라서 미리 말하는 거야. 나중에 오해 생기는 것보다 처음에 정확히 하는 게 낫잖아. 태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상도는 그 시간 내내 찻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의도 반박도 없었어요. 그 침묵 자체가 동의였습니다. 함영자의 시선이 재식 씨에게 향했어요. 아버님께서 양로원 월급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지 걱정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태준이가 하나뿐인 아들인데 시작부터 빠듯하게 할 순 없잖아요. 걱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확인이었습니다. 당신네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가려내겠다는 말이었어요. 재식 씨는 찻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싼 채 종이를 봤어요. 그리고 함영자를 봤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찻잔 안에서 차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재식 씨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손을 떼지 않았어요. 서윤의 눈가가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입술을 안으로 당겼습니다. 눈을 깜빡였어요. 상위에 올라온 전체 요리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김조차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함영자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눈을 낮춰서 이 자리에 나온 건데 최소한 맞출 수 있는 건 맞춰줘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이들 앞날을 위한 거잖아요. 눈을 낮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았어요. 재식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서윤도 들었어요. 태준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되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재식 씨가 처음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종이를 한 번 더 봤어요. 항목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2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함영자는 재식 씨가 뭔가 말하기를 기다렸어요. 항의를 하든 난색을 표하든 어떤 반응이든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식 씨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등을 꼿꼿이 세운 채로 낡은 정장 어깨를 가지런히 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함영자를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함영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이쪽 사정이 어려우시면 어느 부분은 우리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다만 그렇게 되면 진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쪽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 같고요. 도와준다는 말 뒤에 명이라는 단어가 따라왔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단단하게 참고 있어서 눈물보다 먼저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재식 씨는 딸의 눈을 봤습니다. 서윤의 손이 무릎 아래에서 떨고 있었어요. 재식 씨는 그것을 봤습니다. 치마주름이 구겨질 정도로 쥐어진 딸의 손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종이 위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구절판이 나와 있었습니다. 얇게 붙여진 전병, 가지런히 담긴 8가지 고명. 음식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식 씨가 찻잔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그래도 천천히 다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함영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을 본 사람이라면 알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재식 씨의 입이 열리려는 순간 함영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윤 씨도 이해하죠?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집안 형편이 맞아야 아이들도 행복한 거예요. 엄마도 없고 시골에서 큰 아이가 서울 생활을 잘 버텨줄 수 있을지도 솔직히 걱정이 되고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서윤의 손톱이 손바닥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식 씨의 젓가락이 소리 없이 상 위에 내려놓였어요. 그 다음에 재식 씨가 한 말이 이 상견례 자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영자의 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밀어놓고 나서도 혼수 목록을 읽어내려가고 나서도 함영자는 계속 말했어요. 마치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을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온 사람처럼 하나씩 꺼냈습니다. 재식 씨와 서윤은 그 말들을 받아내고 있었어요. 상 위에는 음식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리굴비 위로 피어오르던 김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어요. 그러다 함영자가 서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 씨가 엄마 없이 자랐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저도 알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두 집안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시골에서 크면서 도시 생활을 못 배운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로 잘 버텨줄 수 있겠나 싶은 거예요. 그게 솔직한 걱정이에요. 엄마가 없어서 시골에서 자라서 그 두 마디가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의 손이 무릎 아래로 내려갔어요. 치마 안쪽을 손톱으로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안으로 파고들 만큼 꽉 쥐었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입술을 안으로 당겼습니다. 눈을 깜빡였어요. 한 번, 두 번,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은. 함영자가 아들을 봤어요. 태준아, 엄마가 지금 서윤 씨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태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상도는 그 시간 내내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동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드는 게 느껴졌어요. 그 통증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다른 걸 느끼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때 소리가 났습니다. 젓가락이 상 위에 내려놓이는 소리였어요. 조용했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려놓은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재식 씨였어요. 재식 씨가 젓가락을 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웠어요. 그리고 함영자를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함영자가 재식 씨를 봤습니다. 윤상도도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태준이 아버지 쪽을 봤습니다. 서윤도 고개를 들었어요. 방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재식 씨에게 향했습니다. 재식 씨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잠깐 상 위를 봤습니다. 식어버린 음식들을 봤어요. 아무도 젓가락을 제대로 대지 못한 음식들을. 그리고 다시 함영자를 봤습니다. 이 결혼은 우리 쪽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함영자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제 딸을 이런 말 듣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길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었어요. 항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었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서윤은 얼른 손으로 닦았어요.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재식 씨는 딸을 보지 않았어요. 함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함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이 테이블 모서리에 걸렸어요. 잡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우리 집이 얼마나 눈을 낮춰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양로원 밥하는 집이 감히 먼저 파혼을 얘기해요? 그 말이 방 안에서 울렸습니다. 재식 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함영자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인지 알아요? 상도 씨가 전국의 레스토랑 체인을 몇 개를 운영하는지 알아요? 그 집안에서 눈을 낮춰서 이 자리에 나온 건데 이쪽에서 먼저 파혼을 얘기해요? 양로원에서 밥 퍼주는 사람이. 윤상도가 팔을 잡았습니다. 명자야. 함영자가 팔을 뿌리쳤어요. 재식 씨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함영자가 말하는 동안 재식 씨는 조용히 서윤을 봤습니다. 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뺨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재식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 옆으로 왔어요. 딸 손을 잡았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재식 씨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번 힘을 줬어요. 그리고 함영자를 봤습니다. 오늘 식사비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재식 씨는 딸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 손을 잡고 따라 일어섰어요. 두 사람이 룸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재식 씨의 낡은 구두 소리가 바닥에서 났어요. 고르고 천천한 발소리였습니다. 함영자가 뒤에서 말했어요.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런 자리 없는 줄 알아요. 재식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로 나오자 바깥 공기가 달랐습니다. 홀 쪽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이 걸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재식 씨가 딸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말 대신이었어요. 계산대에서 재식 씨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가 한 장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미리 한도를 확인해 둔 카드였습니다. 코스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어요.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나서 식당 이름을 검색해서 확인해 뒀거든요. 카드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재식 씨는 그것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서윤과 함께 식당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바깥은 밝았어요.
강남 골목에 점심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햇살 안으로 걸어 나왔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었어요. 한 블록쯤 걷고 나서 서윤이 멈췄습니다. 재식 씨도 멈췄어요. 서윤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안겼어요. 말없이 그냥 안겼습니다. 재식 씨는 딸 등에 손을 얹었어요. 가볍게 그냥 얹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두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강남 골목 한가운데 낡은 정장을 입은 아버지와 딸이 서 있었습니다. 재식 씨가 먼저 몸을 뗐어요. 배고프지 않아? 우리 뭐 먹고 가자. 서윤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아직 남아있는 눈으로 웃었어요. 아빠는 밥밖에 모른다. 재식 씨가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밥은 알아야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그날 두 사람이 느꼈던 바닥이 얼마나 깊은 건지는 그때만 해도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바닥은 집으로 돌아간 뒤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상견례가 끝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재식 씨는 양로원으로 돌아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주방 불을 켜고 밥솥 뚜껑을 열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대로 일을 했어요. 어르신들 상을 차렸고 배식이 끝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달랐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재식 씨는 집에 들어와 불을 켜지 않았어요. 전기세를 아끼려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환한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있는 것이 그날따라 싫었습니다. 어두운 방에 앉아 창밖을 보는 것이 오히려 편했어요. 읍내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빛만으로도 방 안윤곽은 보였어요. 재식 씨는 그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한탕 크게 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세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어볼수록 할 수 없는 것이 많았어요. 딸에게 강남 아파트 전세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외제차를 사줄 수도 없었어요. 예단 현금 5천만 원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 생각이 거기까지 가다가 재식 씨는 멈췄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통이 몇 개 있었습니다. 양로원에서 남은 것들을 조금씩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저녁을 차리려다가 멈췄습니다. 별로 먹고 싶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두운 방으로 돌아갔어요. 불을 끈 채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무렵 양로원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재단 측에서 올해 예산을 또 삭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장이 재식 씨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원장 얼굴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재식 씨, 올해 재단에서 예산을 또 줄였어요. 조리 인력을 1명 줄여야 할 것 같고 계약 연장 문제는 연말에 다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은 미안한 얼굴이었어요. 재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나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배식 준비가 남아 있었거든요. 두부조림 간을 봐야 했어요. 어르신 한 분이 어제 조금 싱겁다고 하셨거든요. 재식 씨는 그날도 간을 맞추는데 집중했습니다. 계약이 끊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날 두부조림 간을 보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봤습니다. 한술 떠서 맛을 보고 된장을 조금 더 풀었어요. 다시 한술. 이번엔 맞았습니다. 저녁 배식이 끝날 무렵 어르신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두부조림 맛있었어, 재식 셰프. 재식 씨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했어요. 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어요. 재식 씨는 그 물 속에서 한동안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식 씨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자기 계약 문제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이었어요. 상견례 이후로 딸이 전화를 먼저 걸어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재식 씨가 먼저 걸면 받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재식 씨는 그걸 알았습니다. 딸 목소리를 30년 넘게 들어온 사람이었거든요. 서울 쪽 사정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을 버텼어요. 회사에 나가고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 일주일이 전부였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팀장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회사가 인원을 줄이기로 했고 서윤의 자리가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팀장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어요. 자리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개인 물건이 많지 않았어요. 작은 박스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박스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받았더니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대학 동기 민지였습니다. 2년 전에 서윤이 보증을 서줬던 친구였어요. 급하다고 해서 사인을 해줬던 거였습니다.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서윤아, 나 진짜 미안한데 내가 지금 갚을 방법이 없어. 채권자들이 보증인한테 연락하기 시작했어. 서윤은 박스를 들고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갔어요. 아무도 서윤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한가운데서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일단 확인해 보겠다고 했던 것 같다고요. 며칠 뒤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 2번, 3번씩이었어요. 카드 대금, 독촉 문자도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실직 상태에서 친구 빚 보증까지 떠안은 상황이 됐어요.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서윤은 보일러 온도를 낮췄어요. 밥은 혼자 해 먹었습니다.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밤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계약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그걸 아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냐고. 서윤은 핸드폰을 이불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봤어요. 결혼이 깨진 것, 직장을 잃은 것, 보증 빚, 3가지가 한꺼번에 온 거였습니다. 서윤은 그 밤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이 결혼이 깨진 게 오히려 잘 된 걸까?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 눈치까지 봐야 했다면 생각이 거기까지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울음소리가 나지 않도록 베개를 꼭 눌렀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에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윤은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2손에 받아서 눈에 댔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호가 3번 울렸습니다. 재식 씨가 받았어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이미 주방에 나와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빠, 나야. 서윤아, 밥은 먹었어? 서윤은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안부가 밥으로 시작되는 아버지였어요.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딘가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전날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재식 씨는 그 거짓말을 알았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어? 내가 밥 해놓을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는 고개였지만 그냥 끄덕였습니다. 응. 전화를 끊고 서윤은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서윤은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새벽 주방에서 밥을 짓고 있겠구나. 어르신들이 드실 아침을 계약이 끊길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아침도 똑같이 솥뚜껑을 열고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힘이 났어요. 바닥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각자의 바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닥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그 위에 뭔가를 올려놓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 위에 뭔가를 올려놓게 되는 날이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와 있었습니다. 양로원에 손님이 찾아오는 날이 바로 다음 주였거든요. 그날 아침은 보리굴비였습니다. 재식 씨가 전날 밤부터 손질해 둔 것이었어요. 굴비를 물에 담가 짠기를 빼고 참기름을 얇게 발라두었습니다. 구울 때 불 조절이 중요했어요. 너무 세면 겉만 타고 너무 약하면 속이 퍽퍽해졌습니다. 재식 씨는 그 불 조절을 20년 동안 손으로 익혀왔어요. 온도계가 필요 없었습니다. 냄새로 알았어요. 색으로 알았습니다. 그 감각이 몸에 새겨지는데 20년이 걸렸어요. 된장국은 새벽부터 육수를 우렸습니다. 멸치머리와 내장을 미리 떼어내고 마른 팬에 살짝 볶았어요. 비린 맛을 잡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다시마 한 조각을 넣고 찬물에 천천히 끓였어요. 팔팔 끓으면 안 됐습니다. 국물이 탁해지거든요. 낮은 불에서 은근하게 우려야 맑고 깊은 맛이 나왔어요. 재식 씨는 그 불을 혼자 지켰습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주방에 혼자였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감색에서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재식 씨는 국물을 한술 떠서 맛을 봤습니다. 좋았어요. 어제보다 나았어요. 다시마를 건져내고 두부를 썰었습니다. 애호박을 나박나박 썰어서 넣었어요. 된장을 한 숟가락 풀고 나서 잠깐 기다렸습니다. 뚜껑을 덮지 않고 국물 위로 올라오는 거품을 걷어냈어요. 그 시간이 재식 씨는 좋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국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약 연장이 어떻게 될지, 서윤이 서울에서 잘 버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국 앞에서는 잠깐 멀어졌어요. 손만 움직이면 됐습니다. 불만 보면 됐어요. 재식 씨에게 주방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배식이 끝날 무렵 원장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재식 씨, 오늘 재단 이사장님이 내려오세요. 점심 함께 드실 것 같은데 준비가 될까요? 재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로 상을 차리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오늘 반찬이 넉넉하게 있었거든요. 보리굴비도 충분했습니다. 재식 씨가 물었어요. 그냥 오늘 드리는 것 드시면 됩니까? 따로 준비할 게 있을까요? 원장이 잠깐 망설였어요. 이사장님이 기름진 건 잘 못 드셔서요.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식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삶아둔 취나물이 있었습니다. 꺼내서 물기를 꼭 짜고 조물조물 묻혔어요. 간장 조금, 참기름 조금, 양념이 새지 않게 했습니다. 된장국은 다시 한번 간을 봤어요. 조금 싱겁게 조절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짜게 드시면 안 되니까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장은 12시가 넘어서 도착했어요. 70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체구가 작고 머리가 반백인 분이었어요. 수행하는 직원 2명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이 한 명 더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재식 씨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같이 오신 분이려니 했어요. 이사장은 시설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식당에 앉았습니다. 상이 차려졌어요. 보리굴비, 된장국, 취나물 무침, 두부조림, 깍두기.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로원 어르신들 드시는 밥상이었어요. 재식 씨는 배식을 마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원장이 주방으로 왔어요. 재식 씨,
이사장님이 좀 들어오래요. 재식 씨는 손에 묻은 물기를 행주로 닦았습니다. 앞치마를 고쳐 매고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이사장이 된장국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데 왜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지?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겠구먼. 재식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별것 없는 상입니다. 이사장이 웃었습니다. 별것 없는 게 이 맛이 나오면 있는 건 얼마나 맛있어야 하는 거요. 재식 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옆에 있던 남자를 가리켰어요. 이분은 오 담당자야. 시에서 하는 사업 쪽 일을 하고 계셔. 오 담당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재식 씨는 두 손으로 받았어요. 명함에는 시니어 복지사업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식 씨는 그것을 읽고 고개를 들었어요. 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드시는 게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국을 두 그릇 먹었네요. 재식 씨가 웃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여전히 몰랐습니다. 오 담당자가 자리를 조금 당기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요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파트너를 찾고 있거든요. 시내 대형 병원 3곳이랑 요양시설 5곳, 거기 급식을 통합으로 맡아줄 곳을 찾는 중입니다. 시니어 전문 급식 파트너 선정 사업이에요. 소규모 입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재식 씨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규모 있는 급식 업체들이 여럿 들어올 텐데요. 거기서 진짜 어르신 식단을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거든요. 어르신들 입맛을 정말로 아는 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밥상이 그 답인 것 같아서요. 재식 씨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시선이 국 그릇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사장이 2번 떠드신 된장국이었어요. 오 담당자가 2 그릇을 드셨다는 된장국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혼자 우린 육수였어요. 멸치 머리를 일일이 떼어내고 볶아서 만든 국물이었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찰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양로원 조리팀 전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묶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재식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사장이 숭늉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재식 씨, 한번 생각해봐요. 이 실력이면 충분해. 재식 씨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설거지 통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물이 손 위로 흘렀습니다. 차가웠어요. 재식 씨는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입찰이라는 말이 귀에 남아 있었어요. 협동조합이라는 말도요. 자기한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에게 전화를 했어요. 딱히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서윤이 받자마자 재식 씨는 밥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이 먹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재식 씨가 천천히 꺼냈어요. 오늘 시에서 나온 담당자가 왔었는데 급식 사업 입찰에 참여해 보라고 하더라. 서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사업이야? 재식 씨는 들었던 것을 그대로 전했어요. 병원 3곳, 요양시설 5곳, 시니어 급식 파트너, 소규모 입찰. 말을 끝내고 나서 덧붙였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겠나 싶어. 서류도 써야 하고 발표도 해야 한다는데. 서윤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주말에 서윤이 왔습니다. 재식 씨는 아침부터 밥을 지었어요. 서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딸이 올라오는 소리를 기다렸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재식 씨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 먹자고 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어요. 서윤은 밥을 먹으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재식 씨도 말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서윤이 말했어요. 아빠, 입찰 서류 나한테 줘봐. 재식 씨가 오 담당자한테 받아온 안내문을 꺼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펼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이 빨라졌습니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 이거 할 수 있어. 서류는 내가 다 써줄게. 재식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윤아, 나는 밥만 지을 줄 알아. 발표 같은 건 못해. 서윤이 아버지를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가 20년 동안 한 게 발표야. 매일 아침 어르신들 밥상 앞에 올린 게 전부 아빠 발표였어. 그거 말로 하면 되는 거야. 재식 씨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서윤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안 하면 아빠 후회해요.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았어요. 재식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읍내 골목에 길게 그림자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 그림자가 골목 끝까지 닿는 걸 보고 나서 재식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날 밤 서윤은 아버지 집 작은 탁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벽 2시가 넘도록 서류를 썼습니다. 재식 씨는 옆에서 필요한 것들을 말해줬어요. 20년치 식단 기록, 어르신별 식성 노트, 재료원가 계산. 재식 씨가 혼자서 켜켜이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서윤은 그것들을 하나씩 문서로 옮겼어요.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서윤이 기지개를 켜다가 탁자 위에 놓인 낡은 노트를 봤어요.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볼펜 자국이 겉에서도 보일 만큼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서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아빠, 이게 다 뭐야? 재식 씨가 말했어요. 어르신들 식성 적어둔 거야. 누가 뭘 싫어하는지, 뭘 드시면 소화가 안 되는지. 서윤이 노트를 열었습니다. 이름들이 있었어요.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어르신, 짠것주의, 박어르신, 생선 가시 미리 제거, 최어르신, 무름밥 선호, 이어르신, 콩 종류 소화 어려움. 서윤은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넘길수록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노트 안에 아버지의 20년이 있었어요. 자격증도 없고 타이틀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서 새벽마다 써내려간 20년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양로원 밥하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20년이 여기 있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이 노트 그대로 제출하자. 재식 씨가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표지를 손으로 한번 쓸었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함께 완성한 서류가 접수됐어요. 그리고 그 서류가 향하게 될 입찰장에 두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얼굴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는 순간 재식 씨의 손이 딱 한 번 멈추게 됩니다. 시청 대회의실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긴 테이블이 앞쪽에 놓여 있었고 심사위원 5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면 벽에는 흰 스크린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참가 업체 명패가 테이블마다 세워져 있었어요. 재식 씨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발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서윤이 옆에서 팔꿈치로 살짝 건드렸어요.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정된 자리로 걸어갔어요. 재식 씨는 감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입었던 그 옷이었어요. 어깨 솔기가 조금 내려앉은 옷이었습니다. 서윤은 단정한 흰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서류 파일 하나와 보냉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냉백 안에는 이른 아침 재식 씨가 준비한 샘플 반찬들이 담겨 있었어요. 작은 용기에 나눠 담긴 취나물 무침, 두부조림, 된장국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용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니 뚜껑 틈으로
김이 조금씩 올라왔어요. 재식 씨는 그 김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옆자리 업체가 보였어요. 커다란 롤 배너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고가 선명하고 컸어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3명이었고 노트북을 펼쳐놓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이 모두 맞춤복처럼 깔끔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럽게 포장된 샘플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식 씨는 자기 앞 용기들을 봤어요. 그리고 옆 테이블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용기들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낮게 말했어요. 아빠, 우리 거 보면 돼. 재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가 업체가 모두 6곳이었어요. 대기하는 동안 각자 자료를 정리하는 소리,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 의자 끄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재식 씨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서윤은 서류를 한 번 더 넘겨봤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늦게 도착한 일행이었습니다. 들어오면서 나누는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이번엔 꼭 따와야 해. 우리 체인 이미지에도 중요하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재식 씨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윤이 먼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문 쪽에서 자리를 찾아 걸어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앞에 선 남자는 짙은 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체구가 크고 머리가 반백이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베이지색 재킷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굳었어요. 윤상도였습니다. 그리고 함영자였어요. 두 사람은 대각선 맞은편 테이블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윤상도는 자리에 앉으면서 실내를 한번 훑었어요. 경쟁 업체들을 파악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함영자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직원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아직 재식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재식 씨는 정면을 봤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윤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이야. 재식 씨가 짧게 말했어요. 알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어요. 진행자가 발표 순서를 공지했습니다. 재식 씨와 서윤은 4번째였어요. 윤상도 측은 2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업체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대형 위탁 급식 업체였습니다. 슬라이드가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전국 납품 실적, 위생 인증 내역, 메뉴 개발팀 구성, 숫자가 많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메모를 했어요. 두 번째가 윤상도 측 차례였습니다. 직원 한 명이 노트북 앞에 섰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레스토랑 체인 로고가 크게 떴습니다. 전국 매장 수, 연간 식자재 처리량, 수상 내역. 발표자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어요. 중간에 고급스럽게 담긴 음식 사진들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조명을 받아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반짝였습니다. 함영자가 팔짱을 끼고 앉아 심사위원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날 무렵 진행자가 참가 업체 명단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업체 발표 후 4번째 순서로 시니어 급식 전문 협동조합 준비팀 강재식 대표님 나오시겠습니다. 함영자의 고개가 돌아갔어요. 대각선 맞은편 테이블을 봤습니다. 감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함영자의 눈이 그 남자 얼굴에서 멈췄어요. 굳었습니다. 핸드백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윤상도의 팔꿈치를 건드렸습니다. 윤상도가 고개를 돌렸어요. 재식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식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어요. 그리고 다시 정면을 봤습니다. 윤상도가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어요.
함영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함부로 말이 나오지 않는 자리였어요. 심사위원들이 앞에 있었고 마이크가 켜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업체 발표가 끝났어요.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 강재식 대표님 나오시겠습니다. 재식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윤이 보냉백에서 용기들을 꺼냈습니다. 심사위원 5명 앞에 하나씩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퍼졌어요. 취나물 무침에 참기름 향이 났습니다. 대회의실 공기가 잠깐 달라졌어요. 화면 속 반짝이는 음식 사진이 아니라 진짜 밥 냄새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재식 씨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슬라이드가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사진 몇 장만 있었어요. 서윤이 핸드폰으로 찍은 양로원 주방 사진,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모습, 그리고 낡은 노트 한 장이었습니다. 노트 안에 깨알같이 적힌 글씨가 화면에 크게 떠 있었어요. 재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양로원에서 밥을 지어왔습니다. 자격증은 없어요.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뭘 드실 수 있고 뭘 드시면 안 되는지, 어떻게 씹어야 편하신지, 어떤 날 입맛이 없어지시는지, 그걸 20년 동안 옆에서 봐왔습니다. 이 노트에 다 적어뒀어요. 재식 씨는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맛있어서 한 숟가락 더 드시는 것, 그게 어르신들한테는 하루 기분이 달라지는 일이에요. 심사위원 한 명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화려한 걸 잘 못합니다. 대신 앞에 앉으신 어르신이 오늘 어디가 불편하신지, 뭐가 드시고 싶으신지 그건 압니다. 말이 끝났어요. 대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용기 안을 들여다봤어요. 숟가락으로 된장국을 한술 떴습니다. 심사위원장이 한 모금 마셨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옆 심사위원을 봤어요. 아무 말 없이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함영자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테이블 위로 종이를 밀어낼 수 있었어요. 눈을 낮췄다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양로원 밥하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도 배너도 슬라이드도 없는 그 사람이 된장국 한 그릇으로 이 자리를 다 채워버렸으니까요.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참가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식 씨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서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서윤이 아버지 손을 봤습니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진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국자 자리에 굳은 살이 박힌 손, 그 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된장국을 담아왔어요. 서윤이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재식 씨는 딸 손을 느꼈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함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 쪽으로 나갔습니다. 윤상도가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문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재식 씨는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탁자 위에 놓인 빈 용기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된장국이 다 비워져 있었어요. 취나물 무침도 바닥이 보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다 드셨어요. 재식 씨는 그것을 보면서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용기 뚜껑을 닫았어요. 하나씩 천천히. 결과는 사흘 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두 집안의 명함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결과는 사흘 뒤에 나왔습니다. 재식 씨는 그날 아침도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밥솥을 올리고 멸치 육수를 끓이고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손이 평소와 같이 움직였어요. 결과가 오늘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주방에서 할 일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어르신들 아침은 결과와 상관없이 7시에 상에 올라야 했거든요.
배식이 끝날 무렵 원장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재식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재식 씨, 됐어요. 재식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원장이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공문 내용이었어요. 시니어 급식 파트너 선정 결과, 시니어 급식 전문 협동조합 최종 선정. 재식 씨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읽었어요. 화면 위 글자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어요. 재식 씨는 핸드폰을 원장에게 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원장이 눈시울을 붉혔지만 재식 씨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행주를 들었습니다. 손에 묻은 물기를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설거지통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아직 씻어야 할 그릇이 남아 있었거든요. 서윤에게 전화를 한 건 점심 배식이 모두 끝나고 나서였어요.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빠, 됐다. 전화기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잠깐 들으니 둘 다였습니다. 재식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방 창밖을 봤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네모난 빛이 생겼어요. 재식 씨는 그 빛을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빛을 봤습니다. 탈락 통보는 따로 공지됐습니다. 참가 업체 전체에게 결과 문서가 전달됐어요. 윤상도의 레스토랑 체인은 수익 위주 구성, 시니어 맞춤 식단 전문성 부족이라는 사유로 탈락이었습니다. 2줄짜리 사유였어요.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결과를 윤상도와 함영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재식 씨는 알지 못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이 주말에 내려왔어요. 협동조합 설립 서류를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2 사람은 저녁을 먹고 탁자에 나란히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이 조용했어요. 읍내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불을 끄고 앉아있던 날들이 엊그제 같았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때 집 앞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마당 쪽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서윤이 먼저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함영자였어요. 상견례 때의 베이지색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화장도 옅었습니다. 핸드백도 없었어요. 손에 작은 쇼핑백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함영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윤 씨, 나 좀 봐줄 수 있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 앞에 서서 함영자를 바라봤습니다. 함영자가 말을 이었어요. 이번 사업이 우리 쪽으로 됐으면 태준이 독립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우리 상도 씨 회사도 요즘 많이 어렵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졌어요. 서윤 씨가 아버님한테 한 말씀만 해줄 수 있으면 사업 초반에 협력 형태로라도 같이 할 수 없겠나 해서요. 태준이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서윤 씨도 알잖아요. 태준이 사람이 어떤지. 눈물이 맺혔어요. 서윤은 그 눈물을 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당에 선 함영자와 문 앞에 선 서윤 사이로 밤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빛이 함영자의 얼굴 위에 얹혀 있었어요. 상견례 날 그 날카롭던 눈빛이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서로 각자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함영자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그날 제 아버지를 대하던 모습 저는 잊지 못하거든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어요.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생각해서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함영자가 쇼핑백을 마당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발소리가 골목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가로등 빛 아래로 함영자의 뒷모습이 작아졌다가 사라졌어요. 서윤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재식 씨를 봤습니다. 재식 씨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그 대화를 들었을 거예요. 부엌과 문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재식 씨는 나오지 않았어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할 말을 했고 딸이 그 자리에 섰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재식 씨는 냄비 뚜껑을 들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어르신들 드실 콩나물국을 미리 봐두는 중이었습니다. 간이 맞는지 한술 떴어요. 조금 더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금을 아주 조금 집었어요. 넣고 나서 다시 한술 떴습니다. 이번엔 맞았어요. 서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옆에 서서 냄비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식 씨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냥 나란히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콩나물국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잠시 후 재식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뭐 먹고 싶어? 서윤이 웃었어요. 된장찌개. 재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두부가 있었습니다. 애호박이 있었어요. 재식 씨는 그것들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두부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서윤이 잠든 뒤 재식 씨는 혼자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탁자 위에 낡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재식 씨는 그 노트를 펼쳤어요. 오래된 페이지들이 넘어갔습니다. 어르신들 이름, 식성, 주의 사항, 20년치 기록이었어요. 손이 닳아서 뭉툭해진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여백이 있었어요. 재식 씨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썼습니다. 크지 않은 글씨였어요. 그냥 작게 조용히 썼습니다. 노트를 덮었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재식 씨는 어김없이 5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이 없어도 됐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두운 방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주방 불을 켰습니다. 환한 빛이 주방을 채웠어요. 밥솥에 물을 맞추고 쌀을 안쳤습니다. 뚜껑을 닫고 불을 올렸어요. 창밖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하늘이 주방 창문에 담겨 있었어요. 재식 씨는 그 하늘을 보면서 불 앞에 섰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 섰고 그 전날도 이 자리에 섰어요. 20년 동안 이 자리에 서왔습니다. 달라진 것도 있었고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달라진 건 이 밥이 더 많은 어르신들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건 재식 씨가 이 밥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밥솥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였어요. 재식 씨는 불을 낮췄습니다. 뚜껑을 꼭 눌러놓고 기다렸어요. 20년을 그래왔듯이 기다리는 동안 재식 씨는 어젯밤 노트에 적은 문장을 떠올렸어요. 사람을 밥값으로, 돈값으로 매기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인생값도 거기서 끝나는 거구나. 소리 없이 되뇌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면서 알게 된 것을 그냥 적어둔 것이었어요. 어르신들 식성을 적어 두듯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하나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밥솥 뚜껑 위로 김이 올라왔어요. 재식 씨는 그 김을 봤습니다. 하얗고 고른 김이었어요. 오늘 밥이 잘 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재식 씨는 타이머를 봤어요.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어요. 수증기가 올라왔습니다. 얼굴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밥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이셨을까요? 아니면 이 아버지처럼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 손을 잡고 일어서셨을까요?
그 선택이 맞는지 틀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재식 씨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 때마다, 어르신들이 한 숟가락 더 드실 때마다, 딸이 아버지 옆에 나란히 서 있을 때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식 씨의 인생은 밥값만큼은 됐으니까요. 인생에는 끝난 줄 알았던 순간에도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인생의 한 장면에도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생 한 장과 다음 인생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